그래서 저는 계속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100% 이거 TSMC가 엔비디아 거 다 못 쳐낼 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이 다 자체적으로 칩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디서 물건을 만들어줄 거냐예요. 이 파운드리 관련돼서 유일한 대안이 TSMC 대안이 삼성 파운드리랑 인텔 파운드리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모시고 최근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반도체, 전력 설비,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개월 만에 뵙습니다. 10개월 세고 계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만나는 날짜를 기다리고 계셨나봐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좀 많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훈 대표님 오시면 좀 저는 2차 전지를 바로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일단 뭐 시장에서 워낙 핫한 산업이 반도체이니만큼 오늘은 좀 반도체를 스타트로 끊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반도체 5월 6일날 대체 공휴일 쉬고 나서 5월 7일날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말 급등을 했어요. 네네. 물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이후에는 좀 SK하이닉스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더니 그날부터는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일단 5월도 계속해서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주식은 일단 결국 사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 외국인이 팔면 그 물량을 또 기관이 받아내고 또 기관이 또 일정 부분 정리를 하면 그 부분을 또 외국인이 받아서 매수를 해주는, 이렇게 개인이 팔더라도 결국은 덩어리가 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를 뭐 나쁘게 얘기한다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는 아무래도 뭐 2차 전지를 통해서 워낙 끈끈한 응집성이 나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보다는 응집성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 내에서 계속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가 도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강한 좀 하방 경직성을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실제로 AI 관련된 부분이 매출이 얼마나 되겠어? 그건 맞거든요. 사실 매출이 얼마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까놓고 말해서 삼성전자 지금 딱 시점의 기준으로 봤을 때 8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진짜 적네요. 네. 그게 이제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삼성전자도 야, 우리 이제 20% 늘릴 거야, 40%까지 갈 거야 하는 거고,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뭐 HBM 반도체가 전부 하이닉스 반도체 전체 매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이닉스도 딱 까놓고 보면 30% 정도 됩니다. 그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 HBM 매출이. 네, HBM 관련된 매출이, 이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이 30%니까 30% 매출 가지고 하이닉스를 HBM 회사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조금 안 맞는 거죠. 다만 이제 비중이 커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HBM 관련된 매출의 그 성장률이 굉장히 급격히 올라간다는 거,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주가를 올렸는데, 그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HBM 좋은 건 알겠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거냐 문제거든요. 그쵸. 그럼 앞으로 좋아지려면 매출 비중도 커져야 되지만 매출 비중만큼 주가가 사실은 상당히 선반영된 측면이 있거든요. 선반영된 측면이.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가려면 올해 24년도에 실적은 좋아질 건 뭐 이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내년에 25년도에 좋아질 것까지 뭐 2차 전지도 3년, 5년 땡겨오는, 실적을 땡겨오는 마당에 반도체라고 땡겨오지 말란 법은 전혀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과 내후년을 실적을 땡겼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부담스럽냐를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내년 25년도 실적 기준으로 하면 PER이 7배까지 떨어지고요. 7배에서 8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고요. PER 7배는 심플하게 말하면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7년 동안 모으면 그 회사 시총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기대감만큼 이익의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사람들 기대감만 왕창 부풀려 놓고 이익이 안 따라온 거예요. 이익이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가려면 사람들 기대값보다 이익의 속도가 추월해야 됩니다. 그거는 캐스천 마크인 거예요. 기대값만큼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네. 보면은 HBM 가격이 네. 뛴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한 네네. 30% 정도 네네. 이상 뛸 거라고 하는데 수요 네. 측면에서는 Q가 이렇게 따라와주면 P도 지금 이렇게 늘어난다는데 그렇죠. 내년에도 좋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가격만큼 물량을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 가격 올리는 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데 가격 올라올 만큼 예를 들어 HBM을 만드는 하이닉스랑 엔비디아 칩을 위탁 생산해주는 TSMC에 한정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SMC의 가장 큰 고객은 사실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애플하고 다른 기타 빅테크거든요. 애플이 굉장히 큰 고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다 많잖아요. 그쵸. 다른 빅테크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거 물량 받는다고 뒤로 후순위로 완전 밀렸거든요. 그래서 TSMC가 하는 이 최첨단 패키징, 코어스 패키징의 캐파도 정해져 있는 거죠.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TSMC의 물량을 받는 엔비디아 것만 처리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애플도 보시면 이제 애플 아이폰 16 신모델 나오죠. 비전 프로 또 업그레이드 버전 나오죠. XR, VR 기기 나오죠. 사실은 그 가격 올리는 것만큼 물량이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 물량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100% 이거 TSMC가 엔비디아 거 다 못 쳐낼 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이 다 자체적으로 칩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디서 물건을 만들어줄 거냐예요. 그럼 물건을 만들어주는 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무한정 가격 올릴 수 없는 거고 물량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물량 만드는 걸 못 따라와서 지금 이 파운드리 관련돼서 유일한 대안이 TSMC 대안이 삼성 파운드리랑 인텔 파운드리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진짜 안타깝게도 3나노, 4나노가 최첨단 공정인데 3나노, 4나노 수율 안 나온다고 그렇게 욕을 먹어서 겨우겨우 지금 삼성전자의 최고의 에이스들만 400명을 모았대요. 수율 잡으려고. 지금 3나노 수율 잡는다고 얘기한 게 2년, 3년 됐는데 여전히 20%가 안 돼요. 제가 삼성전자 그 수율이 파운드리 어느 정도까지 와야 돼요? 지금요 심플하게 비교하면 3나노가 제일 삼성이 하고 있는 최첨단이고요. 네. 그 바로 밑단계가 4나노인데 4나노 같은 경우는 75%까지 수율이 올라왔어요. 4나노도 초창기 때는 수율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럼 삼성전자의 가장 큰 경쟁자자 엔비디아의 모든 물량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지금 TSMC 똑같은 3나노 수율이 얼마냐? 네. TSMC 같은 경우는 70%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3.5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TSMC로 물량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수율이 나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TSMC가 완전 슈퍼 을질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물건 만들어주는 데가 TSMC밖에 없으니까 완전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부르는 게 값이고 파운드리 가격을 TSMC가 30%로 올려버렸어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물량 주는 건데 TSMC 눈치 보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수율이 20%대에서 최소한 50% 이상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올라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가격의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Q가 못 따라온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기회라고 보는 게 뭐냐면 하이닉스는 상당 부분 그게 주가에 많이 녹여져 있는 거고요. 반영이 된 거고요. 삼성전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딴에서 HBM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그냥 기본적으로 HBM을 다 떠나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매출과 이익의 비중이 30%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의 가장 큰 매출과 이익을 차지하는 포지션은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모바일. MX라고 하는 모바일 네트워크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보다 휴대폰이 알짜거든요. 휴대폰이 훨씬 더 커요, 포지션이.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삼성전자 S24가 S23보다 같은 기간 대비 30% 판매량이 늘어났어요. 잘 팔렸더라고요. 네, AI 최초 폰이라고 해가지고 100만 대를 가장 빠른 시간에 돌파한 모델 뭔지 아세요? 뭐예요? S7이에요. 그 엄청 오래된 거 2011, 13년, 11년 이럴 거예요. 그때쯤인데 지금 S24잖아요. 24잖아요. 그게 S7 다음으로 두 번째로 역대 최단기간에 100만 팔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애플이 잠깐 주춤한 사이에 우리가 최초 AI 폰이다라고 마케팅 해가지고 그 갤럭시 링이랑 그 갤럭시 링도 반응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래서 링하고 AI 폰이 잘 팔리면서 휴대폰이 상당 부분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고 앞으로도 요 추세만 이어진다. 왜냐면 아이폰 나오면 또 뒤집힐 수 있겠지만 아이폰이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나오거든요. 16이. 그럼 그때까지 아직 많은 텀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최소한 삼성전자 휴대폰이 캐시카우 역할로서 기본만 해주면 반도체 조금만 좋아지면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는 사실 삼성전자가 훨씬 높은 거죠. 그러네요. 하이닉스는 이미 HBM에 대한 건 너무 많은 걸 반영한 거고 뭐 젠슨왕이 뭐 사인을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삼성전자 HBM 관련된 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HBM3랑 그거보다 업그레이드 버전 HBM3E 예, 그 두 개가 2분기에 양산한다고 하는데 2분기에 양산되면 HBM에 대한 모멘텀은 하이닉스는 이미 너무 작년 말부터 계속 나왔던 거고 삼성전자는 HBM 모멘텀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HBM3나 3E가 2분기에 삼성전자가 양산하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HBM 관련돼서는 밸류에이션에 반영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기회가 삼성전자가 있다고 보는 거는 수율이 안 나오는데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한테 확인해 보면 수율 안 나오는 거 너무 잘 알겠으니까 불량 나는 거 우리가 물량 떠안을게. 이 정도까지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불량 나는 거 고객사가 책임 안 지니까 그것도 또 부담이 덜하겠네요. 부담이 덜하죠. 그러면 TSMC랑 경쟁해볼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너무 다행히도 안전한 삼성전자 반도체를 써줄 가전사업부도 있고 휴대폰 사업부도 있고 많거든요. 근데 불량을 우리가 부담할 게 하면 또 이익 측면에서 많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마이너스는 안 돼. 일당은 이미 하이닉스한테 뺏겨버린 물량을 받아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TSMC랑 어느 정도 갭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삼성전자 측면에서도 파운드리가 너무나 큰 사업인데 왜냐면 파운드리가 사실은 그 메모리 반도체 일반 그거보다 마진이 더 좋거든요. TSMC의 매출 총 이익률 보면 거의 뭐 40%막 이렇게 막 50% 이렇게 가까이 되거든요. 엄청난 이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율만 잘 잡으면 TSMC만큼의 이익률을 삼성전자가 내지 못한다는 법이 없어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건데 못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불량 나는 거 우리가 커버 치더라도 대신에 물량 개수만 맞춰줘 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또 그나마 경쟁이 되니까. 내년 거 물량 받아단다 하면 그거 계속 수율 올리는 작업하면서 어느 정도 그 계속 경쟁하는데 엔비디아나 다른 빅테크 입장에서는 일단 엔비디아 말고 그 뒷단에 기다리는 마이크로소프트니 구글이니 메타니 이런 쪽에서는 사실 TSMC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거 칩 받아서 만드는 회사인데 만드는 회사 거 눈치 보는데 거기다 짜증나게 막 1년씩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사실 상당 부분 나머지 빅테크 회사들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빅테크 회사 물량은 인텔 파운드리나 삼성 파운드리로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갈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오히려 삼성전자가 훨씬 기회가 있는 거죠. HBM도 뭐 가격 올린다 하지만 또 HBM3 2분기 양산 뭐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이미 주가에 많이 선 반영이 됐고 뜯어보니 매출의 비중은 좀 적고 지금 문제는 수율을 감당해서까지 우리 가겠다. 이 삼성의 파운드리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때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안에서도 사실 섹터가 너무 많아요. HBM 쪽 뭐 그쪽이 기판이 처음으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 보면 뭐 CXL이라든지 뭐 고사양 반도체랑 레거시 반도체 기존 전통 반도체주들이 함께 오르니까 오히려 투자자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좀 선별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안에서는 어떤 섹터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심플하잖아요. 삼성전자 밸류체인하고 하이닉스 밸류체인. 그러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하이닉스는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물론 하이닉스는 HBM 관련돼서 우린 이미 올해 건 장사 다 끝났고 내년 거 바라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치열한 HBM,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의 치열한 다툼일 거로 보이거든요. 하이닉스하고 다르게 마이크론 하는 그 첨단 패키징 공정하고 똑같은 양식의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하는 패키징 공정을 엔비디아가 오케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크론 들어가는 공정 관련돼서 삼성전자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삼성전자 패키징은 NCF고 하이닉스는 MR 머프라고 하는데 이거 자막 달아주세요. MR 머프 대 NCF. 그래서 이 삼성전자 NCF 패키징 공정이 얼마나 그러면 이게 또 수율이 나오고 얼마나 고객사가 억셉트 해줄 거냐 그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이 패키징 쪽
후공정은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후공정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두산 테스나거든요. 두산 테스나가 있고 SFA 반도체가 있고 LB 세미콘이 있는데요. 물량으로 보나 캐파로 보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거 후공정 패키징 담당할 때가 압도적입니다. 두산 테스나가. 그나마 그냥 뭐 하시는 걸 다. 테스나가 두산이랑 합병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인지도가 있거나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두산 테스나로 가면서 두산하면 또 이쪽 왜냐면 두산 관련된 그 기자재 업체에 또 제가 엔지니어로 일해봤기 때문에 진짜요? 네. 아까 두산에 납품한 SNTC라고 지금 상장돼 있는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굉장히 까다롭고 빡빡하고 힘듭니다. 두산이란 그룹 자체가 그렇죠. 두산의 물량을 받기가 힘들고 두산이 까다롭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스탠다드가 네, 스탠다드가 높다는 겁니다. 아주 힘들게 하는 데가 두산하고 삼성이거든요. 네, 근데 두산이 절대적인 이 전통 제조업의 강자인데 반도체 쪽이 아예 없었는데 두산 테스나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5년 동안 1조 넘게 이 후공정 패키징 쪽에 전략적으로 박정원 회장님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근데 이미 거의 8천억 가까이 투자됐고 아마 추가 투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두산 테스나가 보시면 실적 보시면 그 두산이랑 합병되기 전하고 사이즈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지금 올해 일단 예상되는 실적 성장률은 그냥 이 회사가 제가 반도체 회사들 전부 실적 리뷰를 다 해봤는데 10개 꼽아야 23년도에 매출이든 이익이든 둘 다 역성장이 없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23년도에도 역성장이 없었어요. 거기에 20% 성장하고 내년에 또 15% 올라가고요. 영업이 9% 깨졌는데 이 9% 깨진 거가 엄청나게 선방하거든요. 다른 데 보시면 뭐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66%, 100, 마이너스 104% 이렇게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거보다 실적 좋아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역성장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거기서 20% 업사이드가 나오고 내년 30% 업사이드가 나온다는 건 엄청난 성장인데 그거를 회사에서 두산 그룹사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키워준 거죠. 근데 그럼 매출과 이익만 계속 커진 게 아니라 두산 테스나가 삼성 파운드리랑 너무 끈끈해가지고 삼성 파운드리가 조금 이제 다른 데랑 조금 차별화돼서 하려고 하는 게 그 AI 쪽이 아니고 차량용 쪽이거든요. 차량용 반도체를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좀 마진이 떨어진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언제든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몇 개 없거든요. 뭐 독일의 인피니온이라든지 뭐 르네사스라든지 일본의 르네사스 다 없어지고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인피니온의 르네사스 정도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제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차량용 반도체 하면 가장 큰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 테슬라잖아요. 그 테슬라가 자율주행 현재로서는 원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테슬라의 차량용 칩을 최첨단 패키징하는 거를 어디가 지금 하고 있냐. 그 중에 최첨단 패키징하는 물량의 대부분을 삼성 파운드리가 두산 테스나한테 외주 주려고 해요. 그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어떤 기사가 나냐면 두산 테스나가 대당 30억이 넘는 장비만 한 1,500억 어치를 샀어요. 선구매를 했어요. 장비를 선구매했다는 거는 어딘가 누가 대량 발주 줄 물량이 예시가 돼 있다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테슬라 쪽 자율주행 칩 관련된 후공정 패키징 물량, 삼성전자 물량을 두산 테스나가 싹쓸이 할 거다. 그게 뭐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최근 뉴스는 엄청 따끈따끈한 재미난 뉴스는 뭐냐면 소니가 핸드폰하고 각종 그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CIS라고 하는 이미지 센서 이거 또 삼성 파운드리가 엄청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소니의 그 CIS 이미지 센서 물량의 일부를 한국에서 하겠대요. 그러면 그거 받아줄 수 있는 후공정 패키징 업체가 두산 테스나, LB 세미콘, SFA 반도체인데 사이즈가 글로벌 고객사로 납품한 레퍼런스나 기술 품질력이나 단가 맞춰주는 거나 물량 되는 거나 그러면 이거 두산 테스나밖에 없거든요. 가장 유력한 후보 영순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두산 테스나가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 물량이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소니가 그 이미지 센서 압도적인 1등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소니가 삼성의 경쟁사거든요. 이미지 센서 쪽에서는. 근데 삼성을 의식하고 한국의 후공정 패키징 쪽에 물량을 준다는 얘기는 두산 테스나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이거 한 달밖에 기사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두산 테스나는 소니라는 강력한 글로벌 고객이랑 테슬라라는 강력한 글로벌 고객이 신규로 갑자기 넝쿨체에 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지금 반도체를 볼 때는 SK 하이닉스 쪽은 HBM 비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렇죠. 이제는 네. 실적이 숫자가 좀 증명을 해줘야지 주가가 그만큼 그렇죠. 업사이드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 파운드리 쪽을 봐야 되는데 그 밑단에 이제 후공정 패키징 안에서 네.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두산 테스나를 조금 우리는 좀 뉴스 팔로우도 추적을 해봐야 네, 되겠고 주가 추이도 주목해봐야겠다라는 네.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반도체. 두산 테스나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말씀 주신 거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치가 매출과 이익이 올라오면 돼요. 주가 올라온 만큼 이익이 따라 올라오면 부담이 없는 건데. 근데 어때요 지금? 네, 그럼 그걸 심플하게 이제 네이버 금융 들어가셔가지고 보실 수 있거든요. 네이버 금융이 네.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네네. 실적 추정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 보면 매출에 대한 그 성장률은 아무래도 HBM을 지금 거의 독점하다시피 51%거든요. 네. 51% 독점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매출에 대한 성장률은 높아요. 삼성전자는 300조잖아요, 매출 네. 사이즈가.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규모가 300조에 10%만 올리면 30조가 올라가는 거니까 매출에 대한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 매출 업사이드가 10% 정도 나오는데, 이 이익에 대한 업사이드는 거의 80% 증가하거든요. 우와. 38조에서 54조니까. 지금 근- 예상만. 그쵸, 맞습니다. 추정치가. 추정치가. 네, 추정치인데, 볼까요? 네, 하이닉스 볼게요. 네. 매출에 대한 업사이드가 뭐 매출 규모가 작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보다는 매출의 업사이드가 엄청나게 좋은 거죠. 보시면 97%, 올해 97%, 내년에도 97% 사상 최대 찍은 실적에서 25%니까 영업이익단에서 보면 올해 19조 영업이익 예상하고 내년에 25조거든요. 근데 보세요. 매출에 대한 업사이드는 하이닉스가 월등히 좋지만 평균값 내보면 50% 넘게 앞으로 2년 동안 매출이 성장한다는 건데, 주가가 반영한다는 거는 이익에 대한 변수거든요. 매출 너무 중요한데 사실 주가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이익의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업사이드가 더 큰 거는 하이닉스가 전 당연히 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이닉스에 대한 업사이드는 이익이 예를 들어 19조에서 25조 늘어나는 거니까 심플하게 보면 30%밖에 안 돼요. 30% 엄청난 거지만, 엄청난 네, 거긴 해요. 엄청난 거죠. 이 19조 늘어나 엄청난 거죠. 그런데 매출에 대한 포지션은 하이닉스가 월등히 좋지만 이익에 대한 포지션은 삼성전자가 월등히 더 좋은 거죠. 40%잖아요. 근데 퍼센테이지를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보세요. 38조에서 55조 늘어나는 구조고, 하이닉스는 심지어 이 이익의 사이즈도 2배 넘게, 3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19조에서 25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는 이익의 변수니까, 그러면 이익에 대한 업사이드 측면은 삼성전자가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아까 뭐 간단하게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HBM하고 가려면 HBM이 엄청나게 전력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결국은 HBM 외에 나머지 일반 반도체들 있잖아요. 그냥 AI 서버 말고, 그쵸? 그냥 일반 서버 레거시 반도체들이 전력을 덜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면 저전력 반도체가 엄청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HBM하고 저전력 반도체는 무조건 같이 가는 거예요. 1+1 세트예요. 근데 그럼 저전력 반도체 어디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압도적으로 삼성전자예요. 저전력 반도체 시장의 55%를 삼성전자가 먹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전력이 중요한데 AI 반도체랑 AI 서버가 모든 전력을 다 어마어마하게 소비하냐면, 이게 2026년에 미국 빅테크의 전력을 다 쓰는 거 합친 양이 이미 우리나라 쓰는 전력은 넘어섰고요. 26년 기준이에요. 올해 기준 아닙니다. 26년 기준으로 AI 빅테크 업체들이 서버와 데이터 센터와 칩이 쓰는 전력의 양이요, 일본이 1년 동안 쓰는 전력의 양이랑 맞먹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전력을 쓰니까 그 많은 전력을 누가 담당할 거며 그치. 그럼 AI 칩만 돌릴 거 아니잖아요. 레거시도 돌려야 되잖아요. 그쵸. 레거시 당장 AI 칩을 다 못 바꾸잖아요. 시장만 보면 AI만 돌릴 것 같아요. AI만 돌릴 것 같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잘난 AI 칩 만들어준 회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삼성전자가 동네 바보용 동네 바보용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인텔은 더 바보용, 삼성전자 바보용 뭐 얘기하는데 그 바보용이 일을 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 그러네요. 삼성전자 일단 펀더멘털 측면으로도 살펴봤는데 네. 관련한 종목들까지 쫙 언급을 해주면서 반도체는 우리가 네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전력 이야기 네. 때마침 잘해주셨어요. 네. 이제 전력, 변압기, 전선 이야기 해볼 네. 텐데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10개월 전에 이제 아침 프로 저와 함께 하셨을 때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LS를 굉장히 세게 자신있게 말하시던 분은 지훈 대표님이 유일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훈 대표님과 보지 못한 이유로 지훈 대표님 보지 못했지만 전선 변압기 관련주의 급등은 제가 봤거든요. 네네. 지금도 뭐 여전히 시장에서 너무 뜨겁고요. 자, 근데 이게 더 갈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력기기는 사실은 AI 반도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사람들 기대값을 심플하게 멀티플이잖아요. 네. 주가는 사람들의 기대값 곱하기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 곱하기 EPS라고 하는 한 주가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의 곱이거든요. 그럼 주가가 좋으려면 심플해요. 2차 전지가 날아갔던 거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보세요. 에코프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전력 설비보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라서 에코프로는 심플하게 2020년에 벌어들이는 이익이 600억에서 2022년에 6,124억으로 10배가 넘게 늘어났어요, 이익이. 그래서 주가도 10배 올라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익이 10배 늘어난다고 이익 10배 늘었네, 주가 바로 올려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시차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전력기기 똑같아요. 사람들이 기대값은 아예 바닥에 있었는데 기대값보다 이익이 엄청 가파르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요 표를 또 준비했습니다. 요거 매출 증가율이에요. 자, 전력기기가 소리 소문 없이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게, 자, 보세요.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보시면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25%가 넘습니다. 26% 정도 나옵니다. 이거 평균 내보시면. 그런데 거기서 또 추가 업사이드가 나와요. 30% 가까이. 내년이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네. 그리고 25년, 26년에 역시 20% 가까이 성장이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평균 25%의 역성장 없이 계속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매출이 늘어나면 그거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업은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거죠. 작년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137%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간 거예요. 이익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끝나려면 이익이 줄거나 이익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돼야 되잖아요. 역대 최고 실적에서 다시 영업이익을 70%로 갱신할 거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거기서 내년 25년에 또 추가로 25% 업사이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멀티플이 떨어집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자, 올해 기준 23배의 멀티플이 내년 기준 18배까지 떨어집니다. 저거 숫자 또 주춤했다고 그렇죠. 사람들 난리 나겠죠? 이거 아니네 라고 네. 하면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또 주춤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주춤할 수 있죠. 지금 이거 추정치잖아요.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주가 조금 빠지면 18배에서 15배, 14배로 빠지겠죠?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코스피 전체 평균, 코스피는 똘똘한 놈도 이익 잘 내는 놈도 있지만 못 내는 놈도 있잖아요. 코스피의 평균 PER이 몇 배인지 아세요? 20배가 넘어요. 제가 오늘자 보고 온 게 20.9배예요. 그러면 20.9배보다 월등히 이익과 매출 성장률이 높은 HD 현대 일렉트릭이 내년 PER, 포워드 PER이지만 18배가 나온다는 거는 아직도 밸류에이션에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심플하게 시가총액과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상관관계만 계속 보시면 돼요. 보시면 같은 저라면,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라 너무 비교하기가 좋은 비교군이라서 말씀드린 건데 한미반도체 까는 거 아닙니다. 무서워요. 한미반도체 나쁘게 얘기하면 뭐 소송 들어오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심플하게 보여드릴게요. 시가총액이 13조 7천억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13조 7,346억. 근데 이 회사도 엄청나게 이익이 성장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거 공부하시면 엄청 재밌어요. 같이 공부하시는 개념으로 보시는. 예. 보면 영업이익이 내년 걸로 볼게요. 3,500억이죠. 네. 3,500억에 시가총액 13조입니다. 그럼 심플해요. 시가총액을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나누면 그게 PER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략 14조 잡고 14조에 3,500억 이익 나요. 한미반도체. 그 난리를 친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볼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9조예요, 9조. 자그마치 5조 넘게 차이 납니다. 근데 이 회사 내년에 얼마 보죠? 6,600억 벌어요. 그러면 이거 HD 현대일렉트릭이 비싼 걸까요? 한미반도체가 비싼 걸까요? HD 현대일렉트릭이 6,600억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9조다. 9조 7천억이다. 그러면 PER 18배니까. 또 이렇게 근데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AI 반도체 가면 전력 계속 필요하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력기기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글쎄 이건 참 뭐해요 말을 하기가 이거 지금 맞아요. 보유자들의 영역입니다. 네. 아닙니다. 이거 지금 매수 접근 누가 감히 지금 시점에서 이거 그렇죠. 분할 매수조 접근 네. 가능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러한 포인트로도 바라볼 수 있고 네. 저러한 포인트로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또 맞습니다. 대표님의 의견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저도 이제 한번 산업에 대한 브리핑을 제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네. 전선, 전압, 변압기 섹터를 제가 쫙 정리를 해보면서 보니까 이게 전기가 만들어지고 또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기까지에는 그걸 또 다시 좀 한번 가공을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 하면서 변압기 역할도 있고 그걸 다 이제 통로, 혈관처럼 연결해주는 전선이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눠보자고요. 네네. 어떤 섹터에 좀 가장 좀 상승 여력이 높다고 보세요? 결국 기술적인 난이도를 봐야 되는데 말씀 주신 전선 관련돼서 뭐 제 친구도 전선 관련된 엔지니어도 많고 전선 관련된 회사들에 근무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그 이동 통로가 전선인데 전선 자체의 기술 난이도나 진입 장벽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선 경쟁이 엄청 치열한 거예요. 그렇겠다. 중소 관련된 업체들도 많아요. 네. 예. 그리고 당연히 그게 글로벌로 나가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 변압기는 전선보다는 기술 난이도가 훨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전선도 LS가 하는 해상용 초고압 전선 케이블 이런 거 HVAC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한 기술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 많이 올라간 재룡전기, 일진전기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네. 대한전선, 뭐 대원전선 이런 회사들의 하는 가장 매출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초고압 전선용 케이블이냐 이건 보셔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하는 회사는 저는 LS랑 효성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 대기업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선주는 야 하다 이제 변압기가 너무 올라가네. 뭔가 연간 산업 올라갈까 없을까 해서 저는 같이 따라간 케이스가 너무 크다고 봐요. 전선은? 네. 그럼 기술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 어떤 차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선 쪽은 사실은 뭐 재룡전기도 있고 일질전기도 있지만 글로벌로 그럼 캐파가 돼 있는 회사들이 많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마진이요. 전 진짜 깜짝 놀란 게 전선회사 마진 진짜 박해요. 구리 가격 올라가서 전선회사들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마진이 박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마진이 5%도 안 돼요. 진짜요? 4%대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전선 가격 올리면 가격 올리면 되죠. 보세요. 가격 올리는 거랑 원자재 가격 항상 모든 그게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2차전지 에코프로비움 양극재 요새 리튬 가격 안 떨어지는 거 아시죠? 안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안 떨어져요. 리튬 가격 3개월 동안 얼마 오르는지 29% 올랐어요. 근데 그럼 그 29% 리튬 가격 오른 거 반영해야 되잖아요. 바로 반영 못 한다고. 3개월에서 6개월 시차가 있는데 전선 똑같아요. 스프레드 하는 이유가 절대 그거를 바로 반영을 못 하고 미니멈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에 반영하니까 전선업체도 실적 좋아질 거예요. 판가 올릴 거예요. 그 갭이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고요. 변압기는 PPI라고 합니다. 변압기 지수가 계속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이미 가격을 올렸어요. 이미 15에서 20% 올렸고 변압기 쪽은 글로벌로 굉장히 잘했어요. 빨리 진출했어요. HD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엘라바마 공장 지은 게요. 14년이 됐어요. 벌써 2011년에 진출했어요. 선점 효과라고 하거든요. 선점 효과를 누렸습니다. 왜 HD 현대일렉트릭이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보다 더 갈까? 초고압 변압기 포지션이 HD 현대일렉트릭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미국에 빨리 진출했고 유일하게 미국 현지 공장 갖고 있어요. 미국의 가장 큰 수혜를 제일 다이렉트로 많이 받으니까 HD 현대일렉트릭만 주가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LS 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의 비중이 낮아요. 배전반이나 이런 쪽이 더 커요, 비중이. 그런데다 미국에 공장도 없어요. 효성중공업이 그 중간에 껴있는 상태예요. 효성중공업이 재미난 게 자체 공장 투자하는 게 뭐 돈이 아까웠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미쯔비시 공장을 사서 그걸 개량했어요. 그러니까 자체 공장에서 자체 공장 만들어서 현지 진출해서 원가 절감한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LS 일렉트릭은 아예 공장 자체 없으니까 그냥 외부에서 사서 마진 붙여서 파는 거고. 이게 너무 심플한 비교가 되게. 포스코는 이제 드디어 리튬, 수산화 리튬 당장 자기네들 자체 생산합니다. 내년부터 매출이 4,500억에서 5,700억 꽂히는 거예요, 리튬이. 그리고 내후년 26년 기준으로 8,400억에서 9,700억, 대략 1조 정도 매출 찍히는 구조예요. 리튬 매출이. 아무리 에코프로 대단하다고 하지만 에코프로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에코프로 너무 무서워요. 에코프로 욕하는 거 아니고 자 그냥 상대적인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는 자기네들이 직접 리튬 생산해서 그 리튬 포스코 퓨처엠에 밀어주죠. 마진이 아르헨티나 염호 마진은 최고 적은 게 55, 최대 80%까지 나와요. 평균 때려보면 60%대. 염호 마진은 60%. 그 다음에 광석, 호주 광석 리튬 마진은 아주 박하게 보면 한 뭐 20%에서 최대 보면 40이니까 평균 30 정도죠. 네. 그럼 30과 60 평균 내보면 45% 마진이에요. 근데 에코프로는 리튬 자체 생산 못 하잖아요. 그쵸. 미국의 탄산 리튬을 엄청 싸게 들어와서 거기에 가공 마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효성중공업이 마진이 좋겠어요? 아니면 자체 공장을 갖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 마진이 좋겠어요? HD 현대. 그쵸. HD 현대 일렉트릭 마진이 엄청 좋은 거고요. 그러면 HD 현대 일렉트릭 궁금하실 거예요. 다른 글로벌 경쟁사 없냐? 있죠. 일본의 히타치도 있고 지멘스도 있고. 거기랑 비교했을 때 어떤 측면이 있냐면 HD 현대 일렉트릭은 지금 너무 잘 파니까 초고압 변압기 없어서 못 파니까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증설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략 이제 200억 정도 이미 신규 투자 들어갔고 엘레베이터 변압기 공장 증설하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어떻게 보면은 지멘스나 GE나 히타치보다는 규모로 치면 더 작은 회사잖아요. 네. 이 작은 회사가 증설을 하는데 지멘스나 히타치는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 변압기하고 이 전력기기 쪽 호환기 사이클 때 대략 아마 그게 예상되는 연도는 2013년에서 아마 16년일 겁니다. 네. 그때 한번 크게 HD 현대 일렉트릭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몇천억 단위의 증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증설한 만큼 수요가 못 따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규모로 좀 화끈하게 투자하기에도 망설여지겠어요.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와, 바뀐 거예요. 타이밍이 모든 게 그냥 네. HD 현대 일렉트릭에게 맞춰져 맞춰지고 있는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참 이게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또 그렇죠. 시가총액 사이즈와 이익을 대비해보니 맞습니다. 이게 또 주가가 오른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 참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일단 전력기기 쪽에서는 지금 대표님이 강조해 주시는 거는 전선은 좀 마진이 적다. 네. 플러스 글로벌 레퍼런스도 적다. 글로벌 캐파도 적다. 그치. 구리 가격도 계속 그쵸. 오르고 있다. 네. 그리고 플러스 초고압 전선, 초고압 변압기 요게 키포인트다. 네. 이거 하는 데는 LS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인데 지금 부하하니 HD 현대 일렉트릭이 독보적이고 글로벌리하게도 네. 지금 뭔가 다른 업체들 대비 증설도 화끈하게 했다. 가격도 이미 올렸어요. 5년 전보다 2배 올랐고요. AI 데이터 센터는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변압기가 너무 노후화돼서 유럽과 미국은 교체 주기가 35년인데 이미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쓰는 전력기기의 70%가 다 노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수요대로 땡큐고 야 노후화된 거 기본적인 교체 수요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그게 북미도 대단한 건데 북미만 터진 게 아니라 북미, 유럽 요새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중동, 아프리카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게 글로벌로 지역 다변화가 엄청나게 돼 있는 거고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 거예요. 야 그러면 뭐 히타치나 이런 데는 증설 안 하는 거 알겠는데 걔네는 뭐 비싸게 팔고 심지어 이 고객사한테 커스터마이징도 안 해주고 뭐 납기나 품질도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피드백 안 해주고 대응이 안 해주니까 뭐 그거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경쟁력이 있다고 치면 뭐 중국 업체들은 변압기가 없어? 있잖아요. 그쵸.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모든 발목을 잡는 게 모든 산업에서 진짜 이 암적인 존재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 HD 현대 일렉트릭 그 조석 사장님이 3연임 됐거든요. 그만큼 경영 능력을 인정받으신 거죠. 네. 그 과거에 관료 출신이에요.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재미난 게 이력이 뭐냐면 한전 박살 날 때 한수원 가서 가자마자 그 해에 흑자 전환시키고 HD 현대 일렉트릭이 적자였어요. 근데 흑자 전환해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존재로 가고 있으신데 그 조석 사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변압기 쪽은 고객사의 신뢰도가 중요하다. 고객사의 신뢰도가 중요한데 중국은 변압기든 배전반이든 이런 측면에는 신뢰도를 잃었다. 신뢰도를 잃은 데다 아니나 다를까 전력기기 쪽도 중국산 배제하자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북미하고 유럽에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중국이 아무리 저가의 변압기를 만들고 뭐 대량 양산해도 고객이 안 써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산 변압기가 북미하고 유럽에서 잘 팔렸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그걸 또 변압기 이쪽 관련된 인맥을 통해서 또 알아봤더니 중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북미나 유럽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다고 한들 시간이 소요되고요. 북미하고 유럽의 변압기 시장을 진출하는 거를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히타치나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진 않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좀 과한 우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력 설비, 전기 쪽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요, 제가 이렇게 질문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한 질문으로 축약을 해서 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 지금 뭐 리튬 가격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 11월 변수가 있고요. 플러스 지금 전기차 얘기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성장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카가 요즘 그렇게 대두가 되면서 전기차가 살짝 탄력이 떨어졌어요. 하반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 공기에 결이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2차 전지. 아까 에코프로 예시를 잠시 드렸지만 사람들의 기대감만큼 이익이 꺾이거나 이익의 성장률이 둔화되며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지금 보시면 요거 표 갖고 왔습니다. 속속지 않게 올해 매출과 이익에서 역성장하는 기업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일단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매출에서 대략 올해 한 24% 정도 역성장할 거로 보이고 영업이익 역시도 작년과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 예상을 하고 뭐 LNF 같은 경우도 매출과 이익에서 올해 모두 역성장이 예상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유일하게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역성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추정치긴 하지만 LG엔솔도 요 매출액 증가를 보시면 마이너스 9% 정도 역성장이 예상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감만큼 숫자가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실제로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또는 에코프로비엠 매출과 이익이 꺾이는 부분이 물론 1분기 나온 걸로 토대로 추정한 거지만 그런 우려가 있는 건데 그럼 결국은 전기차로 안 바뀔 거냐. 정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전기차로 내연기관차가 싹 바뀌는 시기가 다소 늦어졌을 뿐이지 안 바뀔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결국은 탈탄소라는 큰 틀의 미국과 유럽 또는 다른 글로벌 국가들이 정한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같이 가는 거니까 탈탄소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같이 가는 건데 최근에 하이브리드가 부각받는 거는 일시적인 대안인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요. 근데 작년 여름에 묶여 계신 분들은 사실 가장 답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작년 여름에 막 뜬다 네네. 해서 딱 들어가셨던 그 분들은 지금도 지금 이렇게 다른 반도체도 가고 전력기기도 가고 너무 나만 지금 딴 데 묶여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네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하반기를 보면서 조금 올라올 때라도 물량을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야 나는 그냥 버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 하나로 다 모든 게 요약이 되는데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모든 산업에 다 투자할 수 없고 모든 기업에 다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가 많이 팔리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각종 판가에 붙이는 리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스프레드가 좋아지느냐. 세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이 배터리 업종보다 더 월등히 숫자가 잘 찍히는지를 보시면 되죠. 외부적인 환경. 예, 외부적 환경 요인 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 또 대선 변수도 있죠. 그쵸. 대선 변수. 맞아요. 대선 변수. 그런데 일단 대선 변수는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을 지지하는 쪽이 상당히 IRA 이미 수혜를 받은 지역이라서 그 부분을 갈아엎기는 어렵고요. IRA 법안 자체가 국내 배터리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중국을 배제하는 부분의 목적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바이든보다 더 중국을 싫어하는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고요. 그래서 IRA 법안이 일부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는 있어도 그걸 갈아엎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것 때문에 전기차 속도 조절이 나오면 그거는 좀 장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단기적인 일시적인 부분이라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가 소비자의 선택을 얻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가 소비자의 선택을 여태까지 못 얻었던 이유는 심플해요. 매력적인 전기차가 없었고요. 전기차 인프라가 너무 떨어졌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너무 비쌌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매력적인 전기차가 없었던 거는 그 옛날에 테슬라 모델 3, 모델 Y 7년 전, 8년 전 게 아직도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라고 막 깝죽깝죽 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를 제외한 GM, 스텔란티스,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BMW, 아우디, 뭐 도요타, 혼다 엄청나게 많은 원래 자동차를 기똥차게 잘 만드는 회사들이 신규 전기차를 1년 늦어졌지만 25년, 26년, 27년 쏟아져 냅니다. 그러면 매력적인 전기차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다양하니까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전기차로 갈 거예요. 네. 매력적인 전기차가 많아지면. 네. 두 번째, 전기차 가격이 싸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 떨어지는 걸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배터리 가격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기차의 대중화는 훨씬 더 빠르게 이어질 겁니다. 왜냐면 전기차가 여태까지 팔렸던 거는 보조금에 너무 의존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새 전기차 타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불편한 것들만 물어보고 다니거든요. 네. 만족도가 엄청나게 좋아요. 무조건 앞으로는 전기차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자동차를 유지보수 운영하는데 휘발유차랑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정도 타면 이미 본전 뽑고 남는다는 거예요. 너무 싸서, 유지비가 싸서.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뭐가 불편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충전이 불편하대요. 근데 그 불편한 충전조차 굉장히 많이 개선됐대요. 그래서 이 전기차 택시 보시는 분들이, 기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정부에서 뭐 충전 인프라 너무 떨어진다, 좀 과장 확대 해석하는 측면이 있대요. 실제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대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나 가격적인 측면이나 지금 이제 3만 불 기준이 전기차하고 휘발유차 가격이 비슷해지는 구간, 그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잖아요. 왜 신재생 에너지하고 기존 석탄 화력 발전하고 가격이 발전 단가가 비슷해지는 구간. 그 기간이 당장 올해 말이면 아마 내년 초면 도래를 할 겁니다. 그러면 휘발유차는 친환경 때문에 계속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네. 친환경차 아니고 휘발유차 계속 버팅기고 생산하면 이제 벌금을 조 단위로 물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전기차로 갈 건데 과도기 현상이 있는 거고, 전기차 가격 싸지고 매력적인 전기차가 많아지면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전기차를 선택할 건데 결국 빨리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인프라가 못 갖춰지니까 여기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인프라가 갖춰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 전기차 자체가 충전 성능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24년도에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가장 신경 쓰는 측면이 뭐예요? 하고 전기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한테 물어봐서 너네 소비자 선택할 때 전기차 뭐가 제일 좀 개선되거나 중요할 것 같아.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충전이었습니다. 압도적인 1등이 충전이었어요. 그쵸. 만드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 모두 충전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충전 성능이 개선되려면 실리콘 음극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 중에 덜 빠지는 게 삼성 SDI 밸류체인하고요.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계속 주목받을 거고 전기차 관련돼서는 가격도 싸질 거고 매력적인 전기차도 많이 생길 거니까 저는 소비자의 선택이 받는 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다시 전기차 시장은 좋아질 건데 이 세 번째가 문제예요. 전기차 시장 좋아지는 것만큼 AI도 계속 폭증하고 AI도 계속 매력적이면
그럴 때는 전기차를 투자를 중단하고 AI로 갈아타면 확률이 떨어지니까 전기차 AI 투트랙으로 가는데 비중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비중 조절의 가장 큰 기준점은 아까 계속 강조드렸던 시가총액 대비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입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는 배터리는 사람들의 이제 막 엄청 욕해요. 2차 전지 얘기하면 평생 먹을 욕을 저는 최근 뭐 그 오늘 만나기 전에 좀 걱정을 했거든요. 욕 엄청 얼굴이 먹었거든요. 많이 안 좋아지시면 네네. 어떡하지. 맞아요. 근데 많이 안 일단 좋아졌잖아요. 아니 너무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더 좋아지려나 봐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러니까요. 제 네. 표정이 밝아지면 2차 전지가 엄청 좋아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죠? 얼굴 안색이 네. 좋으셔서 이런 2차 전지 이제 하방이 가나 싶어가지고 그럼 그러니까. 양극재도 조금은 글쎄요. 양극재는 좀 더 지켜봐야 되죠. 그렇죠. 양극재가 판가가 바로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판가 개선이 안 되는데 근데 양극재는 결국은 심플한 게 LFP로 다 바뀔 거로 생각을 하지만 일단 LFP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 건데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LFP를 25년도부터 양산을 하겠다는 거고요. LFP의 대체재가 굉장히 다양한, 다 같은 거예요. 망간리치, 뭐 하이 망간, 고전한 미드니 이렇게 다 같은 건데 이 엄청나게 매장량도 풍부하고 가격도 엄청나게 싼 망간의 비중을 높여서 망간은 안정성의 중요성을 올리기 위해서 쓰는 소재인데 망간 소재를 쓰면서 LFP를 대체하는 대체재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그 대체재 또한 당장 제일 빠른 게 아마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일 것 같은데 25년 상반기면 망간리치, 하이망간 그 양극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양극재 구조를 바꾸는 거죠. 양극재가 다결정이 사실은 그 생산 단가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에너지 안정성도 떨어지는데 작년에 포스코 퓨처엠이 5월 달에 가장 먼저 단결정으로 바꿨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만 단결정 쓰는 게 아니라 LG와 에코프로비엠 전부 단결정 쓰거든요. 그럼 이 단결정 쓰면 조금 더 이 배터리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물량이 지금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드는 바람에 원가 절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가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원가 절감 측면으로 이 단결정 양극재가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진도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결정 구조 바뀌고 양극재가 LFP에 대응한 저가형 양극재도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측면으로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기차 자체의 본연의 경쟁력은 잃지 않고 있다. 다만 이제 전기차가 앞으로 올해 실적 꺾였다가 내년부터 다시 50%, 100%씩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전기차 이익 늘어나는 속도만큼 다른 업종, AI나 전력기기가 계속 좋다. AI나 전력기기도 2차 전지 못지않게 계속 폭풍 성장하면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비중 조절을 하시라. 그러면 결국은 그 세 개 중에 AI, 전력기기, 2차 전지 중에 그 딱 투자하는 시점에 가장 이익의 성장률이 높은 거에 비중을 제일 높게 실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안에선 키워드가 충전, 그리고 이제 바로 그게 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음극재 쪽은 맞습니다. 조금 단기간 내,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좀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양극재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변수가 많고 맞습니다. 판가 개선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네네. 말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반도체, 전력, 설비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보고 싶고요. 네네. 또 최근에 트렌드 떠오르는 산업군들 쫙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습니다.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